몸무게가 40kg밖에 안 되고 운동은 전혀 못하는 사람과 국가대표 복싱 선수가 똑같은 규칙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권투를 합니다. 당연히 운동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곤죽이 되도록 맞았죠. 국가대표 복싱 선수는 정당하게 자신이 이겼다면서 세레모니를 멋지게 합니다. 그러더니 곤죽이 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대충 먹고 운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거야. 너 너무 아파 보이니까 내가 약도 줄게. 그러면서 후시딘을 요만큼 짜가지고 곤죽이 된 사람에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죠. 나의 힘으로 공정한 경기에서 멋지게 승리했다. 심지어 나는 패자의 건강까지 신경 쓰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훌륭한 선수다. 세계는 자본주의라는 거대 규칙 위에서 움직입니다. 자본의 목적은 오직 하나, 이윤을 극대화하고 축적하는 것이겠죠. 여기엔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사회적 진보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혹자는 능력 있는, 자본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그 능력과 자원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냐. 자본주의 혹은 가진 자에 대한 무지성의 비판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읽을 책 격차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애초에 그 능력과 자본의 근원은 수탈이었고 수탈이며 앞으로도 수탈을 멈출 생각은 없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끊임없이 빈곤 속에 머물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시하는 제이슨 히켈의 격차를 통해 이 저자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세계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국가 간 부의 격차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격차는 오랜 역사를 통해 의도를 가지고 철저하게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격차의 시작은 식민지 시대부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당시 지배국들은 식민지를 지배하며 자원을 착취하고 또 너무도 불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 고통과 파괴가 생겼습니다. 본국과 본국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충족된다면 식민지 국민들의 생명과 존엄성, 행복 따위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비인간적 착취 구조는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식민지 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철저히 파괴했죠.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구조는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인 1820년과 제국주의가 최고조에 달한 20세기 중반을 비교했을 때 극명히 드러납니다. 1820년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경제적 격차는 약 3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 격차는 무려 35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렇다면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독립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뭔가 달라졌을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의 국가들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 피지배 국가들은 여전히 식민시대에 형성된 불공정한 경제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식민 지배가 끝났을 뿐 세계 자본주의는 이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예를 들면 유럽과 미국 등 강대국은 주변부 국가들로부터 저렴한 원자재를 빨아들이고 이를 활용해 제조품을 만들어서 다시 비싼 가격으로 주변부에 팔아요. 심지어 개발도상국의 원자재 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그 나라 사회, 정치, 경제에 매우 깊숙하게 관여하면서 이 불공정한 무역 형태를 철저하게 관리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강대국은 계속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고 빈국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개발도상국도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산업 구조를 바꾸고 부가가치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진 시점, 그러니까 식민시대가 끝날 때쯤을 생각해보면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단순하게 돈만 뺏긴 게 아니죠. 노예무역의 대표적인 대상이 됐던 국가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을 이미 해외로 빼앗겨 버렸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다양한 산업 기반, 문화, 정치, 사회적인 것들이 이미 지배국의 입맛에 맞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당시 강대국은요, 토지 기반의 산업, 예를 들면 농경이나 어떤 광물, 원료와 관련된 이런 종류의 산업을 식민지에 말 그대로 이식을 했어요. 제국주의 국가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에 위치한 식민지에다가 광활한 토지를 반강제로 빼앗고 자기들이 원하는 토지 기반, 광물 기반의 산업을 일부러 넣었죠. 모카, 커피, 사탕수수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도 뜬금없는 곳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예가 될 테니까요.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던 식민지 국가들의 산업 기반은 말 그대로 원래의 것들은 모두 거세된 채 제국주의 국가들의 필요에 따라 개량되었던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 식민지 이제 그만, 너네들 독립하고 이제 주권을 가져. 그리고 주권국 대 주권국으로서 우리 1대1 무역을 하자. 이러니까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기술, 공업 등의 발전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이미 식민지를 빨아먹으면서 부를 이룬 강대국에게 계속해서 불공정 무역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빈곤한 나라들이 가난한 이유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게으름, 높은 출산율, 부정부패, 후진적인 문화를 언급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이유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된 불공정한 경제 구조와 착취에 있으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고착화된 그 결과인 것이죠. 독립 이후에도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스스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은 이러한 발전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더 싸게 사올 수 있었는데 쟤네들이 경제력이 높아져서 더 비싸게 사오면 어쨌든 손해니까. 이렇게 되니까 강대국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도록 지원하거나 유도하고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채무를 지게 만들면서 이 채무 상환 조건을 산업 발전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설계했을 수도 있다. 이 책의 입장은 그래요. 결국 어렵게 애써서 만들었던 이 개혁과 발전의 기회마저도 강대국들이 와서 발로 차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미국의 초강력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이 혜택을 봤었고요. 최근엔 중국이 아프리카 등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빌려줘요. 그리고 이를 빌미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죠. 즉, 총칼의 시대가 지나니까 강대국은 돈을 빌려주고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이 전략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공정이라는 개념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며 개발도상국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강대국에 종속된 상태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여러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공식적인 통계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들이 마사지를 한 이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일부 국가에서 빈곤층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요.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과 기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GDP가 상승했다, 빈곤층이 감소했다
라고 하는 국가의 실제적 빈곤, 실제적인 기아 상태는 더 심해지기도 했고요. 이는 원조를 해주는 것이 근본적 혹은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고요. 더불어 강대국의 도덕적 만족감을 채워주고 불공정 교육에서 얻게 되는 죄책감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저자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저자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강대국이 지금까지 누려온 경제적 착취의 구조, 즉 악성 채무를 탕감하고 개발도상국의 보호무역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 나라의 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나 대안들이요, 결국은 강대국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익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강대국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포기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한 국제회의 기억나시나요? 이미 공업적 발전의 단계를 모두 넘긴 경제 강국들이 이제야 막 공장 짓고 뭐 좀 해보려는 국가들에게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 다들 보셨죠? 최근 트럼프 정부는 한 걸음 더 나가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비유, 최약체와 같은 링에서 같은 조건으로 싸우는 국가대표 복싱 선수요. 그런데 이제는 이 국가대표 복싱 선수가 이거 나한테 불리한 룰 같아. 내가 더 좋은 글러브를 끼고 더 좋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지 이 경기가 공정해 라고 하면서 더욱더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게 참 머리가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정성에 대한 고민, 불공정에 대한 고민, 착취에 대한 고민, 무엇보다 애써 흐린 눈으로 외면하고 있었던 사실들. 자본주의는 적이 아니다 라는 말이 한때 밈처럼 돌았던 적도 있어요. 이 자본주의가 악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본주의나 자유무역, 자유경제가 어쩔 수 없이 불러오는 착취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 책은 다소 공격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날이 서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즉 우리가 흐린 눈으로 외면하고 있는 많은 시사점에 대해서 이 지적적인 질문을 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읽은 책 제이슨 히켈의 격차, 특히 팩트플리스 기억나시죠? 이 팩트플리스와 완전히 대치되는 점에 있는 책이거든요. 이 두 책 동시에 읽어보시면 이 또 다른 종류의 인식의 확장이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언더라인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